그렇게 대출을 받은 데는 좌불안석이죠.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지금은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팔려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이런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경제는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이번에 이제 보편적 관세를 일괄적으로 10%로 했잖아요, 관세를. 네. 보편적 관세로. 뭐 그 이후로 더 많이 올렸었는데, 유예했잖아요. 협상 기간 동안 유예했는데. 10%만 올리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네.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또 1% 미만으로 내려가는,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안 좋아지고 또 수출도 안 되고 내수 경기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0% 관세를 물렸는데도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수출도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관세를 더 많이 올리면 예를 들어 30% 이렇게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길은 막히게 되고 우리나라 내수는 아주 부진한 상태가 되고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게 이 관세예요. 네,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안 좋죠. 한국 경제인데 IMF 같은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의견을? 우리나라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에 너무 몰빵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에 몰빵을 하고 있고, 아직도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아마 지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인심을 얻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네. 한 방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동산발 침체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을 자꾸 예를 드는데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터짐으로써 일본이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일본이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이 30년 동안 부동산 값이 폭락 상태에 있다 30년 지난 다음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일본이 부동산 값이 오르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냐. 일본이 30년 지난 다음에 오른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30년 동안 폭락 상태를 유지하다가 오른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동경에 중심으로 해서 고급 오피스텔, 고급 면세점들은 값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30년 동안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지속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일본을 벤치마킹을 했죠. 부동산 때문에 30년 장기 침체가 중국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이 부동산은 거품을 없애야 되겠다.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없앴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가 헝다그룹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큰 재벌 그룹의 건설회사죠. 중국에서 가장 큰 헝다그룹을 부도를 내버렸어요. 부도를 뭐 일부러 냈다기보다도 부채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부도나는 걸 방치한 거죠. 만일에 그 부도나는 걸 방치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동산 때문에 일본처럼 30년 이상의 장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 판단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 대신에 AI나 IT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은 최소한 경기 침체를 10년 안쪽으로 줄이자 하는 목표로 한 거예요. 만일에 부동산 거품이 터져서 30년 와버리면 중국은 살아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일부러 중국 정부가 망가뜨렸다고 봐야 돼. 왜?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아직도 부동산을 끌어안고 정부가 건설사나 PF 문제를 터지는 것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막고 있어요. 또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정부가 정책 금리를 해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갖다가 또 정책 대출을 막 풀잖아요. 네. 몇 조 정도 풀잖아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부동산을 살리고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부동산 값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때 강남 아파트도 한 30% 떨어졌어요. 그때 반값 이하로 떨어지게 놔뒀어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때 그걸 안 막고 계속 부동산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예를 보면서도 아니 일본이 망했고 부동산이 또 중국이 망했는데 일부러 부동산 시장을 포기했으면 우리도 단기 침체를 가져오려면 부동산 시장을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고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터질 건 터지도록 놔두는 게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부동산 시장을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일단 건설사가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지방에. 건설사가 부도 나고 그럼 실업자가 생기죠. 그러면 정부가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정권 하에서는 최소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고 정부에서 막는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 뭐 터지든 말든 뭐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내 정부에서는 막겠다. 앞으로 새로 들어선 정부도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지금 중국의 헝다그룹처럼 그냥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은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인기가 없는 정책이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장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저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는 해야 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규제는 최소화시키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의 정책들을 보면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있었고 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도 있었죠. 근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도 효과가 없는 정책만 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를 중과한다든가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뭐 징벌적 과세를 한다든가 또 취득세, 등록세를 막 많이 물린다든가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네. 그렇게 부담 부과되는 양도세나 취등록세는 전부 부동산값 상승으로 이어져 버렸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걸 알면서도 정부에는 쓰지 않았나 저는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막 정책 금융을 막 풀어댔잖아요. 대출을 막 정책 대출을 막 해줬잖아요. 저금리로 뭐 신생아 대출, 보금자리로 막 몇십조 풀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값 하락을 막고 있었죠. 그러니까 규제나 완화 정책은 정부에서는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아요. 규제를 하든 완화를 하든 이런 거 정책은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고 정부가 하는 거는 하나만 하면 돼요.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해야지 규제를 완화한다. 괜히 그냥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시장만 왜곡시키고 부동산 시장만 더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말씀하신 그 건설사 PF 문제는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건가요? 건설사 PF 문제는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그 정부에서 터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PF 문제를 터지지 않게 막는 이유는 PF 문제가 터지면 은행이 위험해지잖아요. 저축은행, 지금도 저축은행이 위험한 데가 있잖아요. 또 은행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F 문제를 막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PF 문제를 진작에 터뜨렸어야 그냥 뭐 저축은행 뭐 한두 개 부도나고 말 거를 잘못하면은 금융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F 문제는 지금 너무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PF 문제는 지금 심각하거든요. 네.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 같은 건 잘 사용하지 않지만 통계를 잘 사용하지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계라는 거는 인풋을 하는 데 따라서 통계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통계는 많이 활용하지만 통계를 잘 인용은 하진 않아요. 그 통계는 왜곡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PF 문제는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태고 터지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상태다. 항상 정부가 그래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내 정권에서는 터뜨리지 말자. 예를 들어 저축은행 하나만 부도가 나도 그 정권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막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내 정권에는 하지 말자.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또 폭탄을 안겨가는 거고 그 정권이 또 폭탄을 또 안겨가는 거고 점점점 폭발 가능성만 높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크게 터진다는 거죠. 아까 일본과 중국의 그런 전례를 들었지만 우리나라만 안 터지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죠. IMF 때처럼 은행들도 막 말씀하시는데 무너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은행도 무너질 수 있죠. 미국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워지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가 났잖아요. 네. 부도가 나서 물론 정부에서 예금 보호를 해주면서 뭐 그런 혼란은 막긴 막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질 정도로 상당히 잘 나가는 은행인데 무너질 정도로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공실도 많고 매매도 잘 안 돼요. 매매도 잘 안 되고 매수자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강남 같은 데는 공실이 상당히 많고 또 매물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팔리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일부 홍대 인근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나 강남은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죽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은행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행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금 회수를 제대로 못하면 은행도 당연히 위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 대출을 제일 많이 해준 데가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게 상업용 부동산이죠. 주거용 부동산은 뭐 사람이 사는 데니까 뭐 경기에 조금 비탄력적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금리만 조금만 올라도 영향을 바로 받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죠.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영향을 또 받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동산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려워지면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고 은행도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미국은 한 5천 개 가까이 은행이 있어요. 지금 많은 지방은행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데는 조그만 은행이기 때문에 뭐 시문에 나지도 않지만 무너지고 있어요. 대형 은행들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저축은행이 위험한 저축은행들이 좀 있어요.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위험한 저축은행들이 좀 있고 그런데 잘못하면 대형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주들은 괜찮나요? 경기가 안 좋아서 사모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건물주들은 좌불안석이죠. 만일에 대출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근데
다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출이 없는 경우가 별로 없죠. 대출 80%까지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렇게 대출을 받은 데는 좌불안석이죠. 그래서 경매로 나올 소지가 많아지는 거죠.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2% 가까이 되는데도 금리를 또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어요. 또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행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내리면 안 돼요. 왜요? 미국하고 이렇게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자금 유출이 심하게 그렇죠.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데 한국은행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 아까 빌딩 주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뭐 연예인들이 빌딩을 팔아서 뭐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뜯어보면은 손해본 것들이 많아요. 그 빌딩 하나 사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취등록세, 뭐 양도세도 내야죠. 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도 있죠. 그래서 공실이 많으니까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뭐 신문에는 뭐 몇십억 남았다 이런 기사가 나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뜯어보면은 그만큼 지금은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팔려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잘못하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더 간다면 또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된다면 경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상가 분양 광고도 많은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럼요. 아파트 상가 분양은 광고가 이제 주로 큰 회사들이잖아요. 건설 회사들이. 네. 큰 회사들. 대부분 그 광고지를 보고 보통 분양을 받잖아요. 근데 광고지라는 건 뭐예요? 최고의 전문가가 끌어들이는 미끼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수려하잖아요. 안 사면 안 되겠다. 안절부절하게 만들죠. 자극적이죠.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분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시내 아파트 상가도 보면은 과잉 공급이거든요. 과잉 공급이에요. 엄청나게 과잉돼 있어요. 그런데 분양은 다 돼요. 굉장히 비싸게 하는데 그게 바로 광고의 효과예요. 그냥 분양 받은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에도 이제 보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상가들 보면은 많이 비어 있어요. 지금 공실률이 20%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더 많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상가 분양 받은 분들은 팔리지도 않고 임대료도 안 나오고 또 어떤 데는 뭐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있으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뭐 장사가 돼야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상가가 너무 과잉 공급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런 건설자들이 상가를 과잉 공급하느냐?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상가는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높게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높게. 높게 해놓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퇴직자들, 자 이걸 사세요. 이것만 사면 월 얼마 보장? 월 얼마씩 받을 수 있으니까 퇴직자들은. 그럼 퇴직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되게 많잖아요 또. 많죠.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자영업자 훨씬 많죠. 아니요, 자영업자는 비율로 친다면. 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한 25% 정도 되는데 미국이 아까 6%라면 6%예요 자영업자. 엄청난 차이인 거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더 많죠. 25%인데 최근에 워낙 폐업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 20%라고 그래요 자영업자 우리나라가. 준 이유가 폐업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미국은 6%잖아요. 근데 이게 후진국일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남미 같은 데 보면은 뭐 자영업자 비율이 40%도 있어요. 50% 육박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그 나라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생계형 자영업자예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생계형 자영업을 하는 거죠. 뭐 치킨을 한다든가 뭐 가게를 열어가지고 될까봐. 또 혹자는 또 광고에 숨어가지고 상가를 하나 분양받기도 하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죠. 자, 똘똘한 한 채 선호영상으로 강남 3구 집값 지금도 여전히 오르고 있잖아요. 똘똘한 항체가 강남 집값을 올리는데 한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40억짜리 집 한 채 있는 거 하고 10억짜리 집 4개 있는 거 하고 그 10억짜리 4개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40억짜리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혜택을 많이 주고 한 채. 뭐 이제 그 뉘앙스는 그런 거겠죠. 어쨌든 40억짜리라도 자기가 사는 집이고 자기가 사는 집이다. 내 채는 왜? 한 채 왜? 이건 투기 목적이 투기 강하다. 목적이다. 근데 시골에 있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네. 지방에.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가 자꾸 죽는 게 이유가 이런 똘똘한 한책 때문에 지방은 아파트가 붕괴되고 있고 서울 중심지는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자꾸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가 그 한 원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바꿔줘야 돼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지 전체 가격이 얼마냐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지 뭐 40억짜리 50억짜리 한 채 산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혜택을 준다면 이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방의 부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방의 부자들이 나 서울에 차라리 지방에 뭐 한 10개 되는 걸 다 정리하고 서울에 그냥 하나 사자.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래가지고 지방에서도 부자들도 올라와서 강남에 집을 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똘똘한 항체가 한 원흉이 되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르지는 않죠. 이제는 더 못 오르나요?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수요도 부족해요. 수요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제일 먼저 상승하고 떨어질 때 제일 나중에 떨어지지만 근데 수요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수요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강남 3구 같은 경우 보면 주택이 한 61만 채 정도 되거든요. 통계 보면은. 그 중에 아파트가 30만 채예요. 30만 채. 근데 우리나라 그 순자산, 부채 빼고 순자산 3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가구 수의 1%예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아니면 2,200만 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 1%면 22만 가구가 30억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22만 가구. 예, 가구 수로 따지면 22만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남의 아파트 3구가 30만 채인데 아파트만 주택까지 하면 61만 채인데 그러면 수요가 22만 이거는 전국적으로 22만 가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따져보면 30억 있는 사람이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뭐 그 매덕 여유가 있어요. 그럼요. 3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최소한 뭐 60억 정도 있어야 되고 그게 2배나 3배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억 가까이 있어야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30억 가지고 있는 분들이 30억을 전체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영끌이라고 그러죠. 막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가지고 난 전 재산이 30억인데 사는 거예요.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값이 강남 3구에서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산이 예를 들어 30억이 안 되는데도 막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서 사는 거죠.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 근데 강남 3구에 아파트가 30만 채 있다고 하셨고 30억 이상에 있는 이제 세대가 22만 가구 있다고 하셨으면 이미 이 가구보다 강남 3구 아파트가 더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집값이 올랐는데 오른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공급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강남 3구도 지금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핵심 지역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 강남 3구에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데 있어요 지금. 송파 같은 데는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오르는 지역 어디냐 하면은 핵심 지역.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뭐 반포다, 압구정이다. 이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나는 저기는 살고 싶다 하는 데가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몰리니까 값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끌을 하면 안 돼요. 대출을 받아서. 최소한 100억 이상 되는 분들은 0.1%, 0.2%뿐이 안 돼요. 한 2, 3만 가구? 이거뿐이 안 돼요. 그 사람들 따라서 연끌해서 샀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죠. 대출 받아서 하면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집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출을 안 받은 분들은 어때요? 버틸 수 있죠. 그냥 버티는 거. 내가 사는 집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집값이 좀 안 오르었으면 좋겠다. 세금만 많이 내고 종합부동산세만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고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이미 팔고 나온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오거든요. 지금 왔다고 봐요, 지금. 이미 왔어요. 초입증 단계에 왔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세로 인해서 또 글로벌 경기와 맞물려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래 갈 거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에 너무 몰빵을 했기 때문에 뭐 2, 3년이면 침체가 끝날 거를 지금 10년 이상 가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버리면 중심지의 초고가 아파트도 못 버티죠. 우리가 초고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통은 뭐 강남의 빌딩도 1개, 2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돈이 많은 분들이. 근데 강남의 상권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안 좋아지면 살고 있는 집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이런 경기 침체가 오면 초고가 아파트도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동산 집값 관련해 도시 이론이 뭐예요? 중심지로 갈수록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뾰족한 톱. 이게 중심지. 외곽으로 갈수록 집값이 점점 완만하게 퍼져나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왔을 때 부동산 값이 오를 때는 중심부부터 올라요. 꼭대기.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져요. 서울 외곽이죠. 외곽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클이 과거처럼 10년처럼 짧으면 중심지가 떨어지기도 전에 상승 기조가 또 와버려요. 그러니까 최고 중심지는 떨어지지 않고 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지는 맨 마지막에 떨어져요. 경기 침체가 최소한 5년, 6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야 중심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2, 3년 지나서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서 떨어지다가 상승 기조로 돌아서면 중심지는 떨어지지도 않고 또 올라요.
이게 이제 도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뾰족하게 첨타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외곽지는 어때요?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떨어져요. 오르면 제일 나중에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떨어지기만 할 수 있어요. 외곽으로 갈수록. 그래서 지방 부동산이 붕괴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외곽 지역은 제일 나중에 오르고 경기 상승이 막 굉장히 오래 가야 외곽이 오르는 거예요. 경기 상승이 막 한 2, 3년 가다가 또 떨어지면 오르기도 전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 부동산 미분양이 나는 게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방 부동산 집값은 앞으로 회복이 좀 어려운 건가요? 지방 부동산은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면 줄수록 지방 부동산은 더 어려워져요. 지방 부동산은. 그럼 인구가 많아져야 지방 부동산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 감소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되면 지방은 왜 더 어려워지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반으로 감소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중심지로 몰려들어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그냥 잡초만 우거지는 마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수록 지방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줄수근데 왜 더 점차 도심지에 더 몰려드나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명뿐이 없다. 엄청 줄어가지고 100명이 있으면 어디 살겠어요? 100명이 모여 살겠죠? 그렇죠. 중심지에. 지방은 다 그냥 상가 오지고 100명이 모여 살겠죠. 인구가 늘면 어떻게 돼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되면 외곽으로 점점 퍼져나가겠죠.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줄수록 지방은 더 죽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거는 지방 소멸을 못 막는다는 거네요? 인구가 줄면은 막기가 힘들죠. 막는 방법은 있죠. 지금 대선 후보들도 막 공약을 하고 그러지만 지방으로 중요 시설을 이전하고 이러면은 지방을 좀 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뭐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효과적인 기관들을 옮기기 시작하면 핵심적인 기관들을 옮기기 시작하면 지방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 될 수 있겠는데 그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제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대선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제 뭐 유력 후보는 딱 3명이니까요. 이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제 이준석 후보인데 다른 후보들이 좀 서운하겠어요? 실력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 모든 후보의 공약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쨌든 지금 3명이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그 부동산 관련된 공약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새 후보들의 공약을 이제 한번 검토를 다 해봤어요. 아, 보셨나요? 네. 아, 좋습니다. 검토해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다 보신 거 맞죠? 네, 가급적 부동산은 부각시키지 말자. 무슨 말이죠? 부동산은 인기가 없는 정책을 펴야 부동산이 잡혀요. 인기 없는 정책. 그래서 이제 공약을 쭉 검토해보니까 뭐 어느 후보 거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공약들을 다 이제 섞어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4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봤어요. 실현이 좀 어렵거든요. 지금 1기 신도시는 성공을 했어요. 2기 신도시도 어느 정도 성공했죠. 2기 신도시가 광교, 위례, 판교 이런 데가 2기 신도시잖아요. 이제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완성되려면 앞으로 10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4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 그러면 완공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5년이 더 지나야 한 15년이 지나야 4기 신도시는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임기가 15년 이상 돼야 추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이 가능하지 않은 거를 대규모 공급 정책 200만 이상을 하겠다. 과거에도 공급 정책을 대규모로 하겠다 해놓고 그냥 허지부지 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앞으로 10년 후에 완공될지 말지인데 대통령 임기는 5년뿐이 안 되는데 이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있다든가 또 대부분 그 젊은 사람들의 인기에 맞는 공약들이 많더라고요. 청년 주택을 활성화하겠다. 또 결혼을 하면은 또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걸 하겠다. 또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다 검토해 봤어요. 다 검토해 봤더니 과연 실현될 거냐? 어느 후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후보는 가능하고 어느 후보는 불가능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그냥 뜬구름만 해가지고 부동산 공약은 부각시키지 말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받았어요. 근데 제대로 된 공약을 하려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순간 표가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손도 안 대고 그냥 두리뭉실한 거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또 청년주택을 늘려나가겠다. 또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 이런. 그러니까 표를 안 잃는 정책만 쓰는 거예요. 또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저는 과거에도 공약을 보면은 그렇게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부각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선거 기간도 짧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을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 토론회는 각 후보들이
싫어할 거예요. 부동산만 정책을 손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인기 없는 정책, 표를 잃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그 정책이거든요. 그게 세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선거 기간도 짧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네. 어느 후보 할 거 없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 그런 정책,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전부 다 내놓은 것을 봤어요. 대선 끝나고 집값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공약대로 가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공약은 그냥 흙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뭐 국민들한테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한 그 공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공약대로 진행될 리도 없고, 또 어떤 정책을 만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난 부동산을 잡겠다, 정상적인 정책을 폈지, 인기는 좀 잃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정책을 피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인기는 잃지만은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한번 제대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집을 평생 마련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뭐 나는 5년 동안 이걸 해나겠다 하는 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과연 나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내 임기 내에만 시장이 안정되면 된다. 다음 정권에서 터지든 말든. 이런 정책들이 여태까지 계속 저는 해왔다고 봐요. 정책 부분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토제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이거 이제 해제했다가 규제했잖아요. 여기 있는 지역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떻고 다시 묶인 곳들 지금 집값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토지거래가제는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저는 정책이라고 봐요.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고, 토지 있잖아요.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은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재산 거래를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함부로 못하게. 거의 뭐 공산주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원래는 시행해서는 안 되는데 시행을 안 하고 시장 기능에 맡겨놨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뭐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묶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또 해제를 했어요. 해제한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인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는 부동산을 죽으려고 그러면 살리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떨어지는 걸 두고 보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엄청나는 걸로 봤는데, 해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제를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해제할 수도 있구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황급하게 또 묶었잖아요. 오히려 그냥 구를 더 넓혀가지고 구 전체를 묶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거는 선거 국면이니까 일시적으로 묶는구나. 그러나 강남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풀어주겠구나. 이번에 토지거래 해제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놀래가지고 40일 만인가 30일 만인가. 그러니까 또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거든. 그래서 이제 강남은 끝까지 지키는구나. 강남은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값이 더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묶었잖아요. 해제하면은 더 많이 올라요. 왜 오르느냐? 심리적인 효과가 큰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가. 강남 3구는 어떤 정권이든 정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강남 3구는 지켜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가 중요한데 이 심리를 동요시키고, 원래 이제 토지거래가제는 저는 시행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이왕 시행했으면 함부로 풀고 묶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번에 잠깐 풀었을 때 집값이 크게 많이 올랐었으니까 단기적으로 효과가 많이 올랐다고 하죠. 네. 다음번에도 만약에 풀게 된다면 이제 속도가 되게 빠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다음에 풀 때 되면 지금 경기가 완전히 침체된 상태라고 저는 그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때는 풀어봤자 효과가 없을 정도가 됐을 때 풀겠죠, 이제 진짜로. 근데 이번에 풀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올랐어요. 매물을 안 내놓기 시작했잖아요. 맞아. 매물 다 걷어버렸죠. 네,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송파구도 그때 이제 9평이 30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효과. 네. 근데 실제 거래된 것도 있었지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매물을 걷어들인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됐네? 집값 모르겠는데? 집값 모르겠네. 강남은 방치하는 거네? 무한정 오르도록 방치하는 거네? 그럼 뭐 매물을 다 걷어들여서 호가를, 거래 과정에 있는데도 매물을 그냥 걷어가지고 안 팔잖아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자겠죠. 근데 호가가 많이 올랐고 실제 거래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